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를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탈리아 의회 지도부를 만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원 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식 투자와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함께 늘었습니다. 기업대출도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10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86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1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5% 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소홀로 3,75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남아있었지만 투표소별 분배 실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쇄비율 하한을 50%를 낮춘 배경으로 보관 부담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과 EU 경제협력과 관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어제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 EU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2018년부터 운영해온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철강 공급 과잉 대응법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U는 동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 할당 제도, 즉 TRQ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 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됩니다. 이는 EU 시장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작년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 톤 중 324만 톤을 EU로 수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 톤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 조선, 기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철강 산업의 탄탄한 뒷받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거센 파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EU의 신규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 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 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 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계기 외에도 동철강 쿼터 협상 기간 중에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철강 쿼터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경제 통상 분야 논의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됐으나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U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양 정상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은 장비, R&D에 강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공동 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인 호라이즌2에 작년 한국이 참여한 이후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EU는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했습니다. EU는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대체 불가 국가라면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다자주의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EU는 룰 베이스드, 공정성 추구, 단일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유사 입장국들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EU는 우리나라의 3위 무역 상대국이자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 하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특히 EU는 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들 간의 CPTPP 등 대체 프레임워크 설정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기로 했는데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산업계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도 EU와 반드시 같은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 조동 제도, 즉 CBAM을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AI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그 혜택이 일부 계층과 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기존의 경제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한국 정부는 AI 접근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모두의 AI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아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제공, 글로벌 AI 허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였습니다. EU는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환경, AI,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하에서 EU의 전략적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지가 곧 힘입니다. 한국에게 EU는 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경제적 선택지를 넓히고 국제 질서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과 EU는 자유무역,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이제는 전통적인 무역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첨단 기술, 탄소 중립,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합의한 한 EU 최상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경쟁력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한 EU 고위급 경제대화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양 정상급에서 동 채널을 신속하게 구상해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한국과 EU가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촬영 정비 조조. 네, 한국과 EU의 경제 협력과 관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이 EU가 이 철강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데 중간에 있었던 철강 커터제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EU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이 관심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제 안보, AI 협력과 관련한 내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주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수교 125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비전을 공유한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네, 벨기에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하고 소인수회담, MOU 교환식까지 이뤄지게 되는데요. 벨기에, EU와의 정상회담 성과부터 이탈리아 순방 일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박성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취재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로마 현지 분위기를 생생히 담았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본조르노,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는 현재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요. 날씨는 선선하고 바람도 살짝 붑니다. 이곳 로마는 이터널 시티, 즉 영원한 도시라고 불립니다. 세계 관광의 중심지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는 G7과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만큼 전략적으로 관계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여기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예우 차원에서 이탈리아 전투기가 양쪽에서 호위하는 모습도 기내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로마에선 어떤 정상 외교가 펼쳐질지 미리 앞당겨서 살펴볼까요? 이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앞서 2023년 마타렐라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요. 상호주의에 따라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건데요. 국빈 방문에는 언제나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빠질 수 없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고요. 이어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정상회담이 있죠. 12일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MOU도 교환합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월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양국이 세울 앞으로 5년간 협력의 이정표입니다. 교역 규모 확대나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단계별 이행안이 담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 행동 계획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유럽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포회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유럽으로 확장할 우리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인데요. 이곳 로마에서 양국 기업인 교류회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립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탈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이탈리아에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지만 이번 순방, 그러니까 다른 방문국들, 벨기에나 프랑스와 달리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 영공부터 전투기들이 우리 1호기를 호위를 했고 실제로 이 대통령이 공항에 내릴 때도 레드카펫 그리고 32명의 이탈리아 육해 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가 도열해서 국빈에 대한 예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펼쳐집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곧바로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혜진 기자도 전해주긴 했지만 그 대통령과의 회담도 정상회담 네. 그리고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도 지금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반은 멜로니 총리이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내각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네. 헌법을 수호할 역할이 필요할 때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두 사람을 모두 만나게 되고 한국과 이탈리아 그럼 어떤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냐. 네.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 국가예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이고 제조업 강국 그리고 수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여기에다 문화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두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좀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측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렌체로 이동을 해서도 이탈리아가 준비한 국빈 관련 다양한 일정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유럽 순방 이틀 차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드 웨브 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나온 이 경제적 성과 짚어볼까요? 네, 벨기에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였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전해졌는데 네. 올해가 한국과 EU의 FTA 15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경협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벨기에하고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그리고 현장에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입장도 교환이 됐는데요. 앞으로 전략산업 협력을 좀 확대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도 지금 경제 사정이 녹록지가 않고 우리도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보다 많은 경제 영토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특히 중소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소통 협력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늘리자 이런 대화도 오갔고요. 중소기업 간의 해외 진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 입장에서는 벨기에가 유럽의 교두보가 될 수가 있고 벨기에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는데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앞으로 이런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 이 아이맥을 통해서 한국 과학자들이 이미 한 120여 명 현지에 진출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R&D 관련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도 교환을 했습니다. 네. 한국과 벨기에 정상회담, 이 100년이 넘는 양국 간의 우정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한 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한국과 벨기에는 특히 올해로 수교 125주년을 맞은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인 협력뿐 아니라 양국의 유대감과 또 정상 간의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예, 브뤼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담한 도시 그리고 초콜릿 상점들 여러모로 관광거리도 많고 또 네. 맥주도 맛있는 네.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브뤼셀로 가는 직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만큼 교류를 위한 좀 직항이 빨리 개설이 돼야겠다는 데 양국 정상이 좀 생각을 모았고 여기에다가 또 앞서 이제 정책실장 발언에서도 EU가 이제 연구에 강하다, R&D가 강하다 한 것이 바로 반도체 관련이었는데 네. 벨기에에 실제로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IMEC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이미 한국인 연구진이 약 120명 정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교류를 좀 확대를 하고 향후 이로 인한 혜택들을 우리와 벨기에가 좀 함께 누려가자라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양국이 지금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루벤 대학교 간에 한국학 교수 직을 설치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겐트 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 내에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 것도 좀 합의를 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앞으로 계속 증진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제품명 같네요, 아이맥. 네, 근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유수의 한국 학생들이, 연구원들이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군요. 네, 연구와 관련해서 더 돈독하게 공고한 협력 관계가 되기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EU 관련한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이름이 어렵네요. 네,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예, 이번에 발표된 한 EU 공동성명이 총 36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이 외교나 안보 관련한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9번부터 이 11번까지 3개 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해서 규탄을 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적이다라고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을 했고요. 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한국과 EU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EU 측은 이 한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역시 지지를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한국과 EU가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뭐냐?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네.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발사가 됐는지 그리고 최대 고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미사일이 탄착을 하게 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해상 근처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훨씬 파악하기가 쉽겠죠. 이런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한다면 네. 북한 미사일 대응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네. EU와도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는 정보, 물론 EU에서도 수집을 했겠죠. 훨씬 또 지리적으로도 네, 네, 가까우니까. 이런 정보를 규범 내에서 우리와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보적인 실익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제 중동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양측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이어져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고 네. 모든 이들이 좀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또한 중요하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네, 안보적인 부분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과 EU는 특히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한 EU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EU는 인구 4억 5천만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3대 수출 시장, 특히 철강만 딱 떼놓고 본다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네.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종전 대비해서 EU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전 세계 모두 합쳐서 종전 대비 46%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들끼리 경쟁이 더 심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관세 쿼터를 가능한 최대치로 늘리고 싶다 이런 입장 밝혔다는 얘기죠. 네. 전략적으로 양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한국과 EU 간의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정책 관련해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속에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여러 나라들 참 난처한 입장인데 그런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살 국리를 좀 해보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화 체계를 통해서 기존의 협의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공고히 해나가자 여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제 안보 분야에서 강화된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뜻도 밝혔고 양자 간의 협의체가 결국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보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거시경제 불균형 상황 속에서 한국과 EU가 서로 든든하게 뒷배가 좀 돼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번 성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서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나왔지만 AI 접근성 그리고 디지털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아직 내고 있지 못하다. 네. 이게 뼈아픈 부분인데 네, 네. 한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LLM 모델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지만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 안 돌아간다. 우리 이런 것들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피지컬 AI 관련해서 유럽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가져올 것들이 있다. 이런 입장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 사회 전반이 사실상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혁신을 추진할 때 힘을 모아보자. 여기에 입장을 같이 했고요.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 이거 유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 양측이 앞으로 디지털 파트너십을 조금 더 공고히 해나가고 신기술을 또 혁신적인 기술 분야로 좀 확대해 나가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앞으로 산업이나 기업 양쪽 측면에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 이탈리아에서 순방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지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6월 10일 저녁에 로마에 도착하여 6월 11일 오전 이탈리아 측의 국빈 방문 행사 관례에 따라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이탈리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저녁에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네, 이 한국과 벨기에가 뭐 수교 125주년 맺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는 더 오래됐어요. 네, 수교 142주년을 맞이한 오래된 협력 파트너입니다. 지금까지 이 양국의 교류 협력 현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그 벨기에 수교 연도 1901년 말씀드리면서 정말 오래됐다 생각했었는데 오래됐어요. 이탈리아와는 1884년에 외교 관계가 네. 수립이 됐습니다. 무려 142년 네. 전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1957년에 양국의 각각 그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이 개설이 됐고요. 현재 우리 교민이 약 4천 명 정도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수출이 4,597억 달러, 그리고 수입이 8,006억 달러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합성 수지나 승용차 등을 수출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역시 가방, 네, 신발, 명품. 예, 의류 그리고 승용차의 상당히 고가 제품들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좀 무역 욕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상급 인사 교류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우리 정상 바로 2021년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했었고 이탈리아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은 기록 올해죠. 이제 올해 1월에 멜로니 총리가 한국을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탈리아 순방은 국빈 방문 일정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뭐 정상회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서서 박성욱 기자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올해 1월에 멜로니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가 답방하는 형식의 방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국가를 최초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인데 이탈리아 측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의전에 공을 들인다. 이런 네. 것들 현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이뤄지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네. 마타렐라 대통령, 멜로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이것도 이탈리아 정치 체계의 참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또 작년 9월, 올해 1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양측의 정상이 공식적으로 회담한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제조업 기반 또 핵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 이탈리아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부분들 많을 것 같고 특히 첨단 산업이나 과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양국 정상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국빈 행사 프로그램이 좀 다양합니다. 로마를 벗어나서 피렌체까지 갈 수 있다. 아까도 현장에서 기자가 전해 주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마 양국 관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멜로니 총리와 마타렐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각자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네. 또 따로 진행을 하네요. 네, 이색적입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이 채택이 될 예정인데요. 이전에 멜로니 총리가 방문을 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었고 이제 이게 앞으로 5년간의 협력의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략적 행동 계획, 일단은 4대 전략을 골간으로 합니다. 4대 전략에서 산업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분야를 보면 반도체, 핵심 원자재, 자동차, 재생에너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들이고 핵심 원자재는 사실 우리가 원재료가 없을 뿐이지 가공하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데에도 양측의 그 정책 방향이 비슷합니다. 이탈리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참 많은 나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참 많은 나라로 대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고요. 문화나 인적 교류 관련해서 확대를 해 나가자는 부분도 양측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K-팝, K-콘텐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문화의 강국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서로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양국 관계의 동력을 강화할 핵심 협의체도 출범을 합니다. 또 양국 관계가 전범위로 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양측이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교류해 나갈 것들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에 맞춰서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인 코리엘레 델라 세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이태리 유력 일간지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금 이탈리아와 한국의 관계가 그 단계고요. 그걸 한 단계 격상시켜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좀 더 교류나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탈리아는 G7 내에서는 상당히 핵심 국가입니다. EU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이탈리아와의 관계 격상, 이거 자체는 유럽 내에서 유럽 전체 국가와 한국의 격상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이탈리아와의 협력 전략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유력하게 협력할 것 같냐고 매체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이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양국이 제조업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AI가 빠진 제조업을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AI를 통한 제조업, 그러니까 신산업 등에서 좀 더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공동의 가치를 좀 인식을 하는 분야가 무엇이 있나 살펴봤더니 개발 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3국이라든가 여러모로 좀 개발이 필요한 곳에 두 나라가 함께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이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위한 한 이탈리아 개발 협력 양해 각서도 아마 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나 양자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행동 계획 2026-2030 이게 아마 채택이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지난 1월에 멜로니 총리가 와서 아마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3일차 주요 일정과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경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고용 불안을 방치하고 성과는 독점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나누지 않는 구조, 바로 그 구조가 지금 이 카카오 공동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네, 영상 보셨다시피 카카오 노조가 어제 오전부터 약 4시간가량 부분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파업인데요. 어땠나요? 네. 예, 그 카카오 전신이죠. 그러니까 네. 아이위랩이 창사가 된 게 아마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카카오가 소속된 노조가 전국 화학 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입니다. 이곳의 카카오 지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총 뭐 5시간 정도인데요.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이 있죠.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에 총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본사, 그러니까 카카오 본사가 역시 참여를 했고 여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네. DK테크인, 엑셀게임즈 등 총 5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금단체 협상이 결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중지가 된 이후에 쟁의권이 확보가 됐고 파업이 이 찬반 투표를 거쳐서 찬성이 나오면서 네. 파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은 본사에서만 약 1,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네. 전체 법인으로 보면은 1,500명인데 본사 인력이 약 4,000명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노사 갈등을 겪게 된 주된 원인이 성과급 보상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양측 입장 어떻게 대립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모든 건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의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 그쵸. 받을 거다. 한 사람당 평균 1억 원 이상을 받을 거다. 이게 삼성전자 노조를 자극을 하고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N%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정도는 이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재원으로 따로 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별개로 일단은 당분간 팔 수는 없지만 노조원들 한 사람당 5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물론 사측은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영업이익에서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10%까지다. 3에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별도의 주식은 제공할 수가 없다. 성과급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노조 측은 5월 7일에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5월 18일과 27일 두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 의견을 확 좁히지는 못했고요. 임금 단협 교섭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여전히 지금 입장차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협이 결렬이 된 이후에 쟁의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회사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손실은 노조와 나누고 있다. 이 부분을 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카카오 노조가 오는 29일에 추가 파업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2차 파업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1차 파업은 판교 일대를 행진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 현장에서 카카오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네. 2차 파업의 경우에는 6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이걸 로그오프 데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전일 파업이나 아니면 총파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아직 형태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파업의 방식은 미정입니다. 이때 연차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연차를 신청해서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식의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 노조는 노조원 5,000명이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1차 파업 때는 노조가 예상한 것만큼 많은 인원이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던가 카카오페이 같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영사입니다. 이번 파업이 이런 운영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이유인 네, 것 같아요. 안 쓰시는 분들이 없죠. 카카오톡 그리고 뭐 결제를 위한 카카오페이, 뭐 이동을 위한 카카오티 등 그야말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인데요. 본사 총원이 4,000명인데 이번 파업에 이제 4분의 1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29일은 뭐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2022년이었나요? 그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 국민 카톡이 정말 먹통이 된 적이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그 어디 갔더니 결제도 잘 네.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 문자 메시지를 좀 오랜만에 쓰기도 했었는데 네. 혹시나 이런 일이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 자체는 업무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인력이 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서 단체 행동 기간에 뭐 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을 좀 구성하는 등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큰 균열 없이 이번 파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합의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월드컵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보통은 2022년에는 뭐 카타르 월드컵이었던 것처럼 보통 한 국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북중미입니다. 이번 월드컵 3개국을 무대로 펼쳐지게 되네요. 예, 명칭이 참 특이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랑스 월드컵, 네. 남아공 월드컵 등이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개최국이 3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네. 3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공동 개최 2002년에 열렸던 한일 월드컵이 최초였고 네. 3개국 개최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축구 그러니까 사커보다는 미식 축구인 풋볼의 인기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이를 위한 대규모 돔구장이랄지 스타디움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런 시설들을 적극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네. 해서 관중 규모가 아마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승전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데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라는 대형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고 네. 북중미 대륙 전역의 16개 도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동거리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시차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 만큼 선수들 체력 관리나 체력 관리 그리고 시차 적응 등이 바로 승패의 핵심으로 좀 네.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 기존의 본선이 이제 32개국이 진출을 해서 조별 리그를 거치고 16강을 가려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본선 진출국이 48개, 48개국입니다. 해서 기존 1위가 16강에 올라가는 방식에서 이번에도 조별리그에서 1, 2위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중에서 성적이 좋은 각 조에서 성적이 좋은 8개 팀을 특별히 골라서 전체적으로 32개 국가를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별 리그를 통과를 하더라도 다시 32개국 체제가 되는 셈이고요. 이걸 좀 결정하는 방식, 성적이 좋은 8개국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골드실을 가장 먼저 따질 텐데 그것도 똑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국가가 옐로 카드를 덜 받았나, 레드 카드를 덜 받았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페어 플레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뇌 싸움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여러모로 좀 새로워진 월드컵 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체코전을 앞두고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다고요? 예, 우리 첫 경기 열리는 곳이 바로 멕시코 이 과달라하라입니다. 네. 상당히 고지대인데 앞서 이제 멕시코 도착해서 이틀 정도는 15분 정도 우리가 훈련 모습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결전을 앞둔 체코전을 앞둔 상황에서는 우리 네. 전력을 좀 감추고 여러 좀 비밀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공개가 되지는 않았고요. 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은 현지 시간 9일에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체코전이 걱정이 되는 것이 장신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체코예요. 그러니까 체코가. 190cm 이상인 선수가 무려 네. 10명입니다. 와. 예, 상당히 제공권이 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서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게 체코의 세트 플레이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것에 대비를 하는 훈련 그리고 우리의 세트 플레이를 가다듬는 훈련했을 것이고 고지대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
선수들 체력도 문제지만 공이 움직이는 궤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하다 보니까 공이 더 멀리 평소보다 나가겠네요. 멀리 네. 나갈 수 있습니다. 훨씬 빨라질 네. 것이고요. 중거리 슛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지금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 대표팀 경기 일정을 좀 보면 이제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A조 1차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2차전이 오는 19일 오전 네. 10시에 멕시코를 상대로 역시 펼쳐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3차전 25일 오전 10시에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위 안에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32개국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되고 만약에 3위를 하게 되더라도 아까처럼 경우의 네. 수를 따져서 네.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뭐 시차도 그렇고 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은 과거 이 카타르 때처럼 무리하게 경기장을 짓지 않고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기존 경기장을 나눠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신축 비용을 많이 아꼈어요. 그런 만큼 이 경제적인 흑자 월드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일단 커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국책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게 국가적으로 큰 경사이기는 하지만 더하기 빼기 해보면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였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축구 전용 경기장 짓지 않고요. 미식 축구하는 경기장에다가 인공태양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잔디 키우고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는데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던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 나라가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개최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와 또 미국이 동시에 개최를 한다. 따라가기 힘든 경제적인 격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회복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성비 월드컵이 될지는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티켓이나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미국 이 야후 스포츠가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스타 26명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표팀에 이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지금 미국 리그에서 참 잘 뛰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골이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네. 최근 인터뷰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 골은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나는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다. 골 감각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구 스포츠에서 손흥민 또 지단 같은 선수들 그 대표적으로 굉장히 멋진 선수들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 한 골을 득점을 한다고 하면 역대 한국 선수 중에 골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각국의 대표들 글로벌 축구 선수들 26명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메시 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네. 네, 잠시 후 이탈리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는 공식 환영식이 또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번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우호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고 또 협력 분야도 확장되는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박성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디지털 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외신도 양측의 유대 강화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만나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0일 디지털 거래를 더 쉽게 만들고 양측의 경제적 유대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서명은 양측 정상이 공식적으로는 3년 만에 회동한 가운데 이뤄진 건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뿐 아니라 비밀정보 보호협정 협상 개시 및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 타결 등 여타 협력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관세, 중국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기존 동맹을 심화하려는 양측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벨기에 첫 공식 일정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동포 간담회부터 벨기에 정상회담까지 주요 일정을 비중 있게 전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유럽 통신사 EPA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브뤼셀에서 제-벨기에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사회와 교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8년 만에 브뤼셀을 찾은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벨기에 동포들이 한국과 현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재외 동포들을 대한민국을 빛내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이라고 격려하는 한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트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벨기에 국왕을 만났으며 이후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해외 언론도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한국의 시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인포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인포는 한국 정부가 10년 내 청소년 자살률 절반 감축을 목표로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통해 소셜미디어 내 자살 유발 게시물과 청소년 은어 기반 위기 신호를 조기 탐지할 계획인데요. AI는 온라인 게시물은 물론 청소년들의 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까지 분석해 위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보호자나 주변 어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인포는 또 한국 정부가 AI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전국 모든 학교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부모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에게 개입 치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글로벌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만나보시죠.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시작된 인스턴트 라면이 한국식 매운맛을 앞세운 라면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산케이신문은 한국 라면의 세계적 인기에는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일본식 라멘과 별도로 라면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또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농심 등 한국 라면 회사들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애니메이션 K-팝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분식 문화와 편의점 라면 문화까지 함께 소개하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고유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온 나라 태국.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큰 태국에서 최근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어떤 한국 문화가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선주 주태국 한국문화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문화원의 최근 행사 소식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지난달 방콕에서 한복과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문화 행사 K-데이가 처음으로 개최됐는데요. 태국은 K-패션과 뷰티 소비율이 높은 만큼 현지 반응이 특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사실 이 사업은 올해 문체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좀 준비 기간이 짧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태국 국민들께서는 아주 뜨겁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패션, 뷰티 그리고 식품 등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니까 융합해서 이렇게 펼쳐진 이 전시회에 현지 언론사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리고 일반인 등을 포함해서 약 6천여 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특히나 한복 패션쇼 그리고 한복 스타일링 쇼 그리고 니쿤과의 이런 토크쇼 등 메인 이벤트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체험했던 한국 이런 이렇게 패션 관련된 소품들을 직접 구입해 가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이 K-데이 행사에 앞서 한국 문화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진행된다는 코리아 시즌이 올해는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원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태국 관객들과 만났을까요? 네, 올해 태국에서 진행되는 2026 코리아 시즌은요, 기획 단계에서 태국 국민들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했고, 아울러서 이런 한국 문화의 독창성 그리고 다양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를 좀 소개하는 그런 방향을 원칙을 가지고 기획을 공을 좀 들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5월 23일 날 이제 개막 공연으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났던 그 현대 발레 갓이 있습니다. 이 윤별 발레단이 이렇게 공연한 이 갓은요. 서양의 이 발레라는 이런 춤 양식을 가지고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정서를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또 해외 진출을 좀 모색하던 그런 중에 우리 태국 문화원에서 초청해서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했는데요. 현지 반응도 매우 뜨거웠고 그리고 앞으로 홍콩이나 프랑스 같은 또 다른 나라에도 진출을 한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보다 뜻깊은 공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계속 조명을 하고 있고요. 갓을 계기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융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한국 문화의 그런 성장 방식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코리아 시즌으로 태국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월에는 한국과 태국의 그런 신진 아티스트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신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공연을 하는 K 라이브 콘서트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달엔 또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을 직접 맛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의 맛 특강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태국에서 떡볶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또 떡볶이는 고추장 맛이잖아요. 관심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태국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잘 알려진 그런 뭐 김밥, 그 비빔밥, 삼겹살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떡볶이를 포함한 한국 스낵들 그리고 또 심지어 육회 그리고 국밥, 간장게장 이런 것들까지 아주 이렇게 즐겁게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문화원에서는 이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에 대해서 또 태국 국민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마침 한식진흥원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게 장의 맛을 탐구하는 그런 특강과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태국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서요. 간장, 고추장, 된장에 대해서 그 유래와 그리고 제조 방식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작
이거를 활용한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또 이 음식과 페어링을 해서 한국 전통주를 또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태국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그런 특강 프로그램과 함께 또 특별히 이 한국식 소스류 말씀하신 고추장, 시판되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소스류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떡볶이 레시피를 좀 이렇게 겨루는 그런 경연대회도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 이제 직접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면서 그 참가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특히 이번 달 말에 문화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멋지게 조성된 새 거점을 활용해 올해 또 어떤 새로운 시도, 차별화된 활동들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이달 말에 태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3년 개원을 해서 14년에 걸쳐서 여기 아속 지역에서 이제 그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이번 달 말에 네, 턱너 지역으로 새 보금자리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은 이 태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예전과 달리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리고 단순히 뭐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배워보는 단계로까지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반영을 해서 맞춤형으로 공간들을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에 맞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 새로운 문화원이 단순히 이렇게 단순히 잠깐 그러니까 일 있을 때만 들리는 그런 이렇게 일시적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와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머물다 가는 그런 장소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국의 그런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교류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요람으로도 기능할 것을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태국 한국문화원의 2.0 시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주 주태국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K컬처, K팝, K푸드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K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팔색찬란 K로 가득한 지역이 청와대 사랑채에서 올해 말까지 열립니다. 먼저 사랑채 1층에서는 지역은 K로 가득하다를 주제로 5극 3특의 지역별 공연과 미식, 관광 자원 등을 소개하고요. 미디어 아트실에선 우리 문화예술의 역사와 미감을 재해석한 K의 기원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문양, 한국의 갓, 호랑이 등 한국적 상징을 몰입형 영상 콘텐츠로 구현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한 전시 빛의 궤적도 사랑채 2층에서 운영된다고 하니까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학생과 종교계, 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쳤던 60만세운동. 당시 침체돼 있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렸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요. 6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날을 기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서경덕 교수가 공동 기획했고 국가보훈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공개됐는데요. 특히 한국어 내레이션에는 배우 김남길 씨가 참여했습니다. 서경덕 교수와 배우 김남길 씨는 이 영상을 통해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60만세 운동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을 방문한 후 증상이 나타나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간다를 방문하고 입국한 이후 발열 등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3건인데요. 이들은 귀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 의사 환자로 분류됐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해외를 방문할 때는 에볼라 유행 지역인지 확인하고 귀국 후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여름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주세요 캠페인이 시행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지역 축제에서는 해양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VR 체험과 구명조끼 착용 부스가 운영되고요. 안전 수칙을 담은 온라인 영상 챌린지도 진행됩니다.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레저 활동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조용하게 더 솔직하게 저기 적어놓은 내 맘을 열어볼 거야. 차분하게 또 담담하게 어루만지듯 다 정이 들어줄 거야. 소중하게 나를 안아주고 싶었어. 내 성격이 그래. 이상한 외로움에 갇혀 있었나 봐. 날 그대로 둘걸 다시 너에게 기대 잠들고 싶어. 취한 밤의 몽상 같은 달콤함을 따라서 좋은 바람에 몸을 실어 걸으며 처음 설레듯 힘맞추고 싶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나도 바라볼까.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인 북중미 월드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빈틈없는 전략과 밤낮 없는 훈련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